네, 어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만나서 1시간 정도 전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공무원 개혁, 공무원 연금 개혁안 그리고 새해 예산안 등에 대한 처리를 박 대통령이 당부를 했고 이 여당 지도부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여당은 그럴 수 있지만 야당도 사실은 초대를 받았는데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러면서 뭐 본인은 거절이나 거부가 아니라 잠시 보류를 해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당이 청와대 회동 뭐 거부를 할 수 있는데 때가 아니다라는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죠. 뭐 사실은 대통령과 이제 뭐 국회가 의원들이 사실 자주 만나는 것, 회동을 하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 논의를 하는 것들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그것이 없으면 문제이긴 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예민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냐하면 일단 1차적으로 지난 10월 29일에 만났어요, 대통령과. 대통령이 외국 순방 효과를 설명하는 것이긴 하겠지만은 불과 이제 한 달 되지 않았을 때 만났던 기억이 이제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산안 처리 과정인데 예산안 처리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입법부가 의회가 행정부를 정말로 그야말로 현미경 보듯이 들여내서 견제하는 시기거든요. 견제 감시하는 이제 시기인데 이 시기에 대통령이 국가의 수장이기는 합니다만은 또 행정부를 대표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직접 그 감시하는 대상, 통제 대상 만나서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야당으로서는 다소 이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을 만난다고 한다면 이제 야권의 지지층들이 야당 지도부에게 뭐 하러 갔느냐, 어떤 성과를 얻어냈느냐라고 이제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가서 어떠한 것을 요구하더라도 대통령이나 어쨌든 여권에서 들어줄 가능성이 없거든요. 어떤 사안들이. 그래서 성과 없이 돌아올 수밖에 없고 그것이 또 야당 지지층들에게 반발이나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 뭐 감안되어서 이제 야당이 그런 불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저 거꾸로 생각하면 그죠? 성과를 내고 돌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뭐 안 만나는 것 자체가 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 중 하나는 그 평상시에 야당에서 늘 주장했던 것이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소통이 부족하다. 좀 만나서 얘기를 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슈를 공유하는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한 불소통 대통령이 아니냐 이런 그 비난을 했던 것에 비춰보면 또 지금 어쨌든 국가 원수가 해외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업무를 보고 나름대로의 그 득과 실 어떤 성과를 나름대로 알리고 공유하는 이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적극적으로 만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박지원 대표는 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라면 가서 만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뭐 성과를 놓겠다. 그래서 결국은 물론 이제 그 주도권을 놓지 않고 지금 뭐 예산 정국 특히 이제 복지에 관한 예산이라든가 공무원 뭐 관한 연금에 관한 이슈 자체를 뺏기지 않고 야당 주도로 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입장에서는 혹시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야기 자체가 하나의 뭐 가이드라인으로 작동되는 이런 거 사전에 막으려고 하는 어떤 뭐 타이밍 정치의 한 면을 보여준 뭐 긍정적인 면은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좀 많이 만나서 그죠? 얘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이것이 성숙한 정치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이 정치의 소통은 중요한데 정치에서는 소통 앞에 단어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전략적 소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장소에 가서 무조건 대통령을 만나고 여야 지도부가 회동하고 이런 것이 무조건 만나는 건 다 좋다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런 자리 안 간다거든요. 그럼 그런 자리가 어떤 자리길래 안 가냐인데 가봤자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또 불러놓고 자기가 추진하는 정책 일정 시점까지 빨리 하세요라는 얘기를 듣고 오는 자리이고 그 자리에서 사실 대통령에게 야당의 입장을 또 얘기를 해도 어차피 받아들여질 수 없는 자리이고 또 아까 우리 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 가는 것 자체가 그리고 가서 성과 없이 돌아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야당 입장에서는 득이 될 게 없다라는 판단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자유롭게 소통하고 계속 만나서 뭔가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은 것이 맞지만 어차피 정치적인 판단에서는 이번에 회동이 좀 무의미한 회동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그 회동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고 또 하나 저는 청와대가 이렇게 자꾸 국회라고 하면 입법부예요. 청와대는 행정부예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자꾸 입법부인 국회의 양축을 구성하는 여야 지도부를 자꾸 청와대로 불러서 뭔가 하는 모양새가 썩 좋지는 않아요. 얼마 전에 또 여당 지도부들을 불러들였잖아요. 그때 제 기억으로 김무성 대표 표정도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왜 사람을 이렇게 부르냐 뭐 이런 표정이었었어요. 실제 속마음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아시다시피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보통 부르기 때문에 변호사님.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에요. 아니, 뭐 그래서 맞는 말씀인데 이왕 이제- 소통을 하고 싶으시면 대통령께서도 국회를 경호상의 문제는 있지만 그런 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으니까 국회를 자주 가시는 방법도 좀 생각해 보면 어쨌든 2년 좋겠습니다. 연속 대정부 질문을 국회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삼권 분립 차원에서 자꾸 입법부의 그 국회의원들을 부르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다라는 게 강현재 변호사님 말씀이지만 일반 국민이 봤을 때는 또 대통령과 특히 이제 야당 지도부가 자주 만나는 게 보기 좋거나 좀 안심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럼요. 자주 만나는 것 자체는 좋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그 자주 만나는 이유가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그렇죠. 명백히 드러난다든지 일방적으로 어떤 자꾸 청와대로 부르는 모양새 이런 어떤 모양새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과가 있다면 자주 만나도 좋은데 성과 없이 만나는 거는 무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야당 쪽 생각인 것 같아요. 자, 그 문재인 의원 얘기를 좀 해보죠. 이제 보통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기자들을 만날 때는 이제 스킨십 강화천에서 만나고 당신이 이제 할 얘기가 있을 때 기자들을 만나는데 기자회견 같이 이제 격식 있게 아주 거대한 포부를 밝히지 않으면 이제 오찬 간담회라는 걸 합니다. 식사하면서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하는데 어제 문재인 의원이 그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 외교 외에 다른 분야는 검증되지 않았다. 예. 평가절하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정확한 지적입니까? 이전과는 상당히 좀 다른 뉘앙스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전 같은 경우는 뭐 야권과도 상당히 관계가 있는 분이고 이제 우호적인 느낌으로 얘기를 했는데 방금 이제 말씀하신 그 발언 같은 경우는 통상의 대권 주자들이 경쟁자에 대해서 평가할 때 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 외에 부정적인 부분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대권에 대한 이제 이 의식을 문재인 의원이 상당히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쨌든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것이 이제 의도한 것이든 의도한 것이 아니든 간에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의원이 이제 주목되는 것은 다음 2월 8일로 야당의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올 것인가 하는 게 문제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명확하게 의지를 밝히진 않았습니다만은 최근에 이러한 이제 스킨십을 강화하는 것 말씀하신 기자들을 만나고 또 야권의 의원들을 상당히 만나고 이런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나올 가능성이 80% 이상 지금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당 대표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상황에서 친노의 이미지가 야당에서 더 강화되느냐 강화되지 않느냐 상당히 여러 가지 쟁점들을 이제 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저것이 이제 사실상 전당대회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 선언이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봐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평상시에 언론과 많이 접하지 않고 주로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정치적 견해를 피력한 것에 비추어 본다면 지금은 그 작심을 하고 여러 가지 언급을 한 것이 분명한 거죠. 일단은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대표적으로 반기문 대표 같은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은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렇게 성장이 됐고 검증되지 않았다 결국은. 그래서 나를 더 믿어라. 뭐 이런 간접적 메시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그 12월 중순까지 뭔가 이 지금 현안 문제에 집중하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당권에 도전하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인 선언이고 더구나 주목을 할 것은 그 친노 세력임을 스스로 이제 뭐 인정을 하신 거고 다만 호남에서 또는 뭐 지금 여러 정치적 평가가 친노 세력의 비판 자체가 친노 세력에 대한 일부 비판이 아니고 당 전체에 대한 비판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정당화와 나름대로의 어떤 합리화를 꾀한 것이 아닌가. 근데 그것은 조금 국민의 보편적인 생각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그 언급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구도로면은 전당대회 때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 때는 그 문재인 의원과 앞서 화면이 가끔씩 나오긴 했는데 정세균 또 박지원 의원 이렇게 3파전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그렇죠. 지금 현재 3파전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명확하게 어쨌든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3명인데 주요 인물이
그러나 이제 변동 가능성이 여전히 많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의원이 출마를 기정사실화 할 경우에는 이른바 비노 세력들이 결집력을 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그 구심력이 누가 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노 이외의 세력들을 정세균 또는 박지원 의원이 사실 결집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친노 진영 이외의 비노 세력에서 가령 김부겸 전 의원이라든가 또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안철수 의원 등 일정 정도 대중성 있는 인물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결집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정세균 의원의 또는 이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한 고심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러면은 친노와 비노의 양강 경쟁 구도 형성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그것은 이제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비노 쪽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친노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뭐 신당도 할 수 있다, 같이 당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문재인 의원은 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유력 주자인 자신에 대한 견제용이다. 바닥 민심은 이렇지 않다. 바닥 민심은 어느 바닥의 민심을 말씀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번 전당대회 때 누가 당권을 잡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의원이 잡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당권에 도전도 하고 잡기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도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의원이 당권에 도전하고 당권을 잡으면 이 비노 친노 간의 이게 격돌이 일어나서 당이 굉장히 뭐 와해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친노 쪽에서 문재인 의원이 당권에 도전 안 할 수가 있느냐를 봤을 때는 그러면 또 비노가 당권을 잡아요. 그럼 다음에 바로 총선이 있어요. 지금 사실은 총선 싸움이 이미 시작된 것이거든요. 총선의 공천권 싸움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럼 비노가 잡게끔 또 둘 수가 있습니까, 친노가. 그리고 그렇게 돼버리면 2016년도에 총선으로 대거 물갈이가 되면 친노도 이제 우리 야당 정치판에서 뒤안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친노 세력 자체가. 친노도 존폐 위기에 서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전면에 나서는 것은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친노의 좌장격인 문재인 의원이 당권에 도전하는 것도 당연하고 한다면 지금 유력하죠. 일단 비노 진영에서 호남 신당을 만들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사실 명확히 보면 어쨌든 문재인 의원의 불출마를 압박하는 용의인데 협박하는 것이긴 한데요.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듯한 발언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불출마하지도 않을 것 같고 또 출마한다고 해서 호남에서 신당이 당장 생겨나지도 않을 것 같고 당 만드는 게 뭐 서로 간에 이제 쉽겠습니까? 입씨름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총선 기싸움 벌써 얘기를 하셨는데 자, 국정조사 얘기를 조금 해보죠. 사자방이라고 해서 이제 4대강 사업, 그리고 자원외교, 그리고 방위산업. 이 부분에 대한 사자방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설왕설래가 있는데 얼마 전에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에 이어서 어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정열 의원, 그리고 이인재 최고위원이 공개석상에서 사자방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무성 대표는 개인 생각이다, 당론 아니다라고 했는데 분위기가 많이 지금 국정조사 수용 쪽으로 기울고 있는 듯한 그런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여당 내에서 여러 가지 기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봤을 때 급한 것은 여당의 입장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이제 연내 처리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상당히 강하게 이것을 이제 당에 부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는 이제 이것을 굉장히 제1 화두로 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야당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사자방 국정조사를 이것과 연계시켜서 협상 카드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정치적 필요가 있는 것이고 열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전 정권과 상당 부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기 안에 이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현 정권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다음 총선에 있어서의 여당에게 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친박계라고 할 수 있는 이정현 의원 입에서도 이것을 얘기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계파를 아울러야 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또는 협상 카드이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꺼내는 것은
불리함을 드러낼 수 있는, 노정할 수 있는 것이기 현 때문에 상태에서는 매우 불리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발언들을 이렇게 만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현 의원도 최고위원이고 이인재 의원도 최고위원인데 이인재 최고위원이 사자방 언급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만류도 하고 네. 당론이 절대 아니다라고 네. 이제 즉시 선긋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새누리당이 최근 들어 당론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당 제도를 인정하는 나라이긴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 사실 당 지도부를 너무 존중하지 않아서 문제이고 새누리당은 요즘 같으면은 거의 군대가 아니냐 싶을 정도로 당론을 너무 강조해서 문제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한 명이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 대변하는 한 명이 모여서 300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비록 지역구에서 선출이 되지만 그건 선출 방식에 때문에 문제인 것이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게다가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인 국회의원 정도면 사자방과 같은 중요한 문제의 국정조사를 할 것인가 알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자기 소신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당론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네.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뭐 꺼릴 게 없다, 떳떳하다, 돈 빼돌려 쓴 것도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사자방 국정조사 어떻게 될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